고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동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내일 새벽 2시쯤 거제도 부근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내일 아침 6시쯤 울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타할 영남 지역에는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면서 해안가에선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어젯밤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습니다. 하이선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규슈를 지난 뒤 다음 주 초쯤 부산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 발생하면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증 이상 환자가 124명으로 늘어나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1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던 4만 3천여 명 가운데 2만여 명과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4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퇴원한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나선 건 정당한 일이었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내일 회의를 열어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45m, 시속으로 따지면 162km에 달합니다.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도 뿌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곳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10시 예보 기준 지역별 최근접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오늘 저녁 7시, 통영과 부산, 울산 등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내일 오전 7시쯤에 강릉 인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예보가 들어오면 이동 경로 등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제일 가까운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벌써 강한 비바람이 불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를 보니까 파도도 높게 치고 비바람도 거세 보이는데 제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법한포구에는 강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쉽게 넘으면서 바닷물이 도로까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태풍 마이삭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나 떨어져 있는데도 위력이 상당합니다. 제주 전역은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라산 윗세오름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바람이 부는 등 곳곳에서 10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강풍 피해 7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붕과 간판 등 안전조치 요청이 소방본부에 여러 건 접수했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서귀포시의 천여 가구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를 지나는 동안 많은 비도 뿌릴 전망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400mm, 해안 지역에도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폭우로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주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고 12m 높이의 파고가 예보돼 제주 항포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피항 중입니다. 제주 기점 9개 항로 여객선 15척도 끊겼습니다. 제주공항도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10시 반 이후 항공편 운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서귀포는 저녁 7시, 제주시는 저녁 8시인데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민물 시간대와 겹치면서 그 시간대가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저지대에는 월파와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도 태풍 북상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벌써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제주 모습 보셨습니다. 이번엔 좀 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도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경남 지역에서는 이 밤사이 그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취재진이 한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2시간 전보다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면서 이 태풍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곳이 지금 장승포항인데 평소 이 태풍이 올라올 때쯤이면 항상 이곳에 대피한 선박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두 척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마이삭이 위력이 강하다고 전해지면서 모두 이곳보다 더 안쪽인 내항인 장목항 쪽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경남에는 각 항폭에 14,0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있습니다. 또 섬 지역을 오가는 도성과 여객선 등 39개 항로는 모두 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이 상륙한 부산과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마이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와 강도가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132명, 재산피해는 4조 7,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남 지역에서 컸는데 6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재산피해도 2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이 태풍 매미 때의 마산에서는 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배가 육지로 올라오고 또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대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태풍 근접 시각과 만조 시각이 겹쳐서 이 해일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의 경우 이 태풍 만조 시각이 거제는 밤 9시 19분, 통영은 밤 9시 29분, 창원 마산항은 9시 30분쯤입니다. 여기에 비와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보면 내륙 지역에서는 20에서 40m, 남해안 지역에는 해안 지역에서는 30에서 50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도도 최대 12m까지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큰 피해가 우려되자 전 직원 3분의 1이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가는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또 외출 자제와 함께 이 배수로 점검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할 때는 혼자 직접 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가까워지면서 경상남도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전 9시를 기해서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마이삭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만조 시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위기경보를 높이고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전반적인 태풍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가까워지면서 태풍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태풍의 영향을 아직 비교적 적게 받고 있죠. 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태풍이 북상하기 전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차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강한 비바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태풍이 바짝 다가선 제주도에는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태풍이 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서둘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태풍이 제주도 부근에서 접근하면서 태풍의 눈도 모양을 드러냈고요. 제주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바람도 초속 30m에 육박하는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난 뒤 내일 새벽 2시쯤 부산 인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 서귀포에는 오후 7시 무렵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겠고요. 부산은 내일 새벽 2시, 강릉은 아침 7시에 태풍이 근접하며 고비를 맞겠습니다.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까지 태풍특보가 확대했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동해안에는 4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제주와 경남, 호남 동부에 최고 30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문제입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바닷물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백중사리 기간이 겹치며 제주도와 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유사시 미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7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253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감소세는 멈췄습니다. 어제 0시 기준보다 32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8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만 신규 환자가 187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체 국내 발생의 74%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24명입니다. 하루 사이 20명이나 늘었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자,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사기극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퍼지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주 만에 관련 감염자 수가 1,1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퇴원한 전광훈 목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무슨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전광훈 목사는 오전 11시쯤 바로 이곳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과 유튜버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나선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입원한 지 1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전 목사가 퇴원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상인들이 참여했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1,09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만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서울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625명까지 늘어난 건데요. 경기도에서 343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에서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76명에 달합니다.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이 있어서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확보한 교인 명단은 5,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1,400여 명가량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만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가운데 27%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55% 정도는 별다른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거나 방문자 가운데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동시에 참석한 사람은 639명으로 이 가운데 280명이 진단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집회 참석자 4만 7천여 명 가운데 1만 8천여 명만이 검사를 받은 상황이라 추가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거부자나 연락 두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내일 회의를 열어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는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쳐 집단 휴진 중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명문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집단 휴진 중단에 대한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의료계가 서둘러서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라고요. 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가 내일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고 중재안을 받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의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제 한정혜 의장은 4대 의료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고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처리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 명문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문구를 어떻게 정리해서 논의할지는 최 회장의 역할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을 의료계로 넘겼습니다. 한 의장은 박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별도 면담했는데 박 회장은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주의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4대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 그리고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시화 등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날을 세웠는데 이번 국회 중재에 대한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와 의사단체가 얘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합의되는 부분은 존중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 그동안 의료계와 날을 세워왔던 쟁점들에 대해서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공국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이에 대한 명문화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1일부터 전공의 전임의들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상태고 정부는 전국적인 업무 개시 명령에 형사 고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중재로 갈등이 풀릴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현재 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맡고 있고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도 정부와의 접촉 창구를 범투위로 단일화해 범투위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이 나오면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자, 어제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와 전임의 4명을 정부가 고발 취하했지만 6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 6개 학회 그리고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성명서와 단체 행동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응급의학과 등 6개 학회입니다. 이들은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연 뒤 고발된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 2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 사실을 확인해 4명에 대한 고발은 취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2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기계호흡을 하거나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를 쓰는 환자를 위중 환자로,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를 중증 환자로 구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연세대생이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게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연세대는 확진된 학생이 지난달 26일 중앙도서관 6층 열람실과 지하 매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해 건물을 오는 6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도서관을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이용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 조사에서 연세대를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도서관 방문자에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골프장과 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수구는 집합금지 조치가 6일 자정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잭 니클라우스, 오렌지 듐스, 송도 골프 등 연수구 내 골프장들이 임시 휴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확대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은 현장 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열흘에 불과해서 상반기에 이미 이 휴가를 다 쓰신 분들은 돌봄 공백에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늘어난 휴가 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방과 후 과정비를 포함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현장 체험 학습 인정 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합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장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후부터 난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44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58명으로 현재는 75%가 격리 해제되었고 4,767명이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현재 124명으로 20명이 증가한 상황이며 사망자는 어제 2분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32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3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17명입니다. 이 중 교인 및 방문자는 585명이고 추가 전파가 430명이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람이 102명입니다. 연령 분포로 보면 60대 이상이 44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0%가 60대 이상이십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총 27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90명이고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1명입니다. 현재까지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총 10개소이며 확진자는 11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능 글로벌 관련해서 8월 26일 날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0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과 관련해서는 8월 3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의료진이 8명이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이 각각 1명입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추정되는 위험 요인은 저녁 식사 모임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분이엘 기도원 관련해서 8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노원구에 위치한 기도원의 방문이 확인이 되었고 조사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케어윌 요양원 관련해서는 8월 30일 첫 확진자가 종사자로 확인이 되었고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7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주부터 도봉구 메이트 휘트니스 운동시설,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SK 탁구클럽, 중량구에 있는 참피온 탁구장 등 3건의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새빛교회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이 중에는 교인 및 가족이 11명이고 제주의 삼방산 탄산 온천을 방문했던 분이 7명입니다. 인천 계양구 기도 모임과 관련하여 8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1명입니다. 대전의 대덕구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관련해서 8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하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4명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14명이 확인되었으며 검역 단계에서 3명, 입국 후 지역사회 자가격리 단계에서 11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은 6명입니다. 유입 국가는 아시아가 6명이고 유럽 지역이 1명,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이 7명이었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위중 중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326명이고 이 중에서 317명, 97%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25%, 70대가 6.39%, 60대가 1.37%, 50대는 0.15%로 80대 이상의 연령별 치명률이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감염되시면은 5분 중에 1분이 사망하는 20%의 높은 치명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의 사망자는 총 20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연령은 90대가 3분, 80대가 9분, 70대가 7분, 60대가 1명으로서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조사 중인 분이 9분이시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사망자가 4분이시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가 2분, 그 밖에 관악구 사무실, 송파구 일가족 관련, 은천 재활요양병원, 또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그리고 인천 갈릴리 교회 관련해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오늘 124명입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29명으로 30%가량 많고 70대도 52명으로 38%입니다. 그 밖에 50대도 12명, 40대도 7명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위중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40대에서도 7명이나 위중중증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서 40, 50대의 연령층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중중증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52명이고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2차 전파가 20명이며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경우가 18명,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이 8명, 서울 골드트레인 관련이 5명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확진 시에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입원해 계시는 각종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및 시설 관리자의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께서는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 식당, 주점, 노래방 같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지인 간의 모임, 가족 간의 모임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이외의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업무를 배제하시고 검사를 받아주셔서 이러한 감염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을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이 되더라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발병하기 이틀 전 내지는 3일 전부터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서는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정상인 상태에도 감염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근무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자들도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표면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유행을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2단계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브리핑할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서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해왔던 저희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9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 또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도 장기간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시작된 2차 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K-방역의 핵심인 국민들의 참여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다시 또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산의 기로에 있는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서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참여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시켜서 코로나19가 여러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유행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을 기록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관련된 분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세는 다소 꺾였지만 불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체계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정은겸 본부장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다소 억제된 것 같다 이런 멘트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나흘 연속 200명대 신규 환자가 지금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은 물론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400명대까지 올라갔던 그 확진자의 수가 이제 한풀 꺾여서 현재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보다 환자가 한 30여 명 늘긴 했지만요. 이건 뭐 일별 변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좀 그 증가세가 진정된 한풀 꺾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네. 400명, 5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는 다소 꺾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또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두 곳 모두 방문한 사람을 추렸더니 양성률이 30%를 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30%의 양성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큰 상황인 건가요? 30%의 양성률이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 뭐 한 20-30명대 환자를 기록할 때의 확진율이 뭐 보통 한 1%대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신도들 간의 장기간의 감염이 확산된 결과 플러스 더하기 그분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2차적인 감염이 또 일어난 결과 굉장히 높은 양성률을 기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들 중에 검사를 받아야 될 분 중에서 지금 한 4명 중 3명 정도는 이미 검사를 받았고
광화문 집회는 지금 현재 한 40% 가까이 이제 검사를 받은 상황이라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 중에 이제 감염이 지나가서 뭐 이후에 더 이상 감염 상태로 다른 분들을 감염시키지 않을 분들이 좀 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관련한 분석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총 124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층,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29명이어서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현재까지 사망자 326명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7.2%에 달하는 것으로 조금 전 발표가 됐는데 결국 60세 이상 어르신분들,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 기존에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특히 유념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노인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집에 노인이 계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바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가족들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더 주의를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는 그럼 앞으로도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제 과거에 저희가 한 40명대 환자를 기록하던 8월 15일 이전에 비하면 중증 환자의 비중이 한 7, 8배쯤 늘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환자 수가 300명대로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환자 수가 7, 8배로 늘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7, 8배로 는 거지 중증 환자가 현재 특별히 굉장히 많이 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환자가 발병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중환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 2주간 한 2주가량 한 5,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 퍼센트, 한 4% 정도는 향후에 중증 환자로 발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가로 아마 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기존에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그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아마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학 용어 이것도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잘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위중 환자는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것을 기계로 대체하는 소위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 심폐 기계로 대체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제 위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는 코로나19가 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해서 산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중증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중, 중증 환자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호흡은 하는데 이제 폐가 망가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만으로 충분히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고농도 산소를 주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걸 씌워주고 거기에 산소를 높은 농도로 주면 폐가 산소를 결합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으면 이제 몸에 필요한 산소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농도 산소요법이라고 하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이제 환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앞서 위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크모라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에크모라는 기계는 저희 쉽게 얘기해서 헌혈할 때 쓰는 기계와 비슷한 것처럼 혈액을 신체 밖으로 빼냈다가 다시 공기를 넣어서 다시 신체에 넣도록 하는 그런 맞습니다. 기계인 거죠. 네. 근데 그 기계 안에 우리 몸의 폐나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있어서 우리 몸의 폐나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도 기계가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추가 병상에 대한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근데 투입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료계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병원들이 비응급 환자 진료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의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아마
기존 병원에서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군병원을 활용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코엑스 같은 그런 이제 전시 시설, 대규모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중환자용 병상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상당수 시민분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남구에서의 발생한 감염은 서로 다른 동에서 발생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의 감염이라서 네. 이전에 구로구 아파트에서 감염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위아래 층에서 발생해서 이게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요, 네. 정부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라 이건 환기구를 통한 감염은 아니고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아파트 감염도 원래는 그 아파트 동의 한 열에서 위아래 층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환기구 감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예. 정부가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환기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 옆열에서도 그러니까 환기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옆열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환기구는 감염원이 아니고 아마도 두 열이 공유하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감염원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구가 감염원은 아니지만 환기구를 좀 관리할 필요성은 있을까요? 환기구를 통해서 한 집의 공기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있으면 일부 이제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 이론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감염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보고된 바가 별로 없어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구를 좀 정비해서 뭐 다른 이유에서라도 다른 집의 어떤 공기가 냄새가 주변에 있는 이웃 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좀 이번 기회에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수님께서 앞서 엘리베이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시민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지하 주차장에 잠깐 내려간다든지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집에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안 쓰고 깜빡하고 나갈 경우가 있는데 집에 있다가 나가더라도 반드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깜빡 잊어먹고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내가 감염될 위험이 적었지만 지금은 워낙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환자 수 적어도 곱하기 한 10배 정도의 감염자가 무증상 감염까지를 포함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경 써서 꼭 챙겨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병원이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이렇게 확진되는 사례가 나오면 아무래도 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일반 병원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 고령의 장기간 입원해 있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이제 더욱 위험한데요. 서울시 그 방역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그 병원 관계자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고 거기서 아마 그 감염이 전파된 게 아니냐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일상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병원처럼 내가 감염되면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는 많은 노인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서 그 대학 수능 시험이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능이 앞으로 한
두 달, 12월 3일이니까 앞으로 한 4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게 우선이고 사실 12월 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2월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요번 그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능의 연기를 포함한 만반의 대책, 뭐 플랜 B를 정부가 마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수능에 정확히 석 달하고 하루 남은 네, 네, 상황인데 유은혜 부총리가 9월 중순쯤, 이달 중순쯤에 코로나19 대비 수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플랜 B, 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까요? 뭐 교육 당국이 그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수능의 시점을 연기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대면 시험이나 또는 뭐 그 여러 개의 세트의 문제를 내서 보는 것은 교육 당국이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 대명절,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이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석 연휴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이 추석 연휴 때 전국적인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확산의 그 매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2.5단계에 이제 들어가서 요번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굵고 짧게 2.5단계를 우리가 맞춰야 이 추석 명절에 국민들이 고향에 못 가시는 또는 가지 말라고 방역 당국이 권고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빨리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섹션 오피스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입지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설 곳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한결같던 청소에 스페이스 씀. 좁은 공간에도 컴팩트하게 씀. 다양한 공간에 맞춤으로 씀. 스페이스에는 스페이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동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내일 새벽 2시쯤 거제도 부근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내일 아침 6시쯤 울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타할 영남 지역에는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면서 해안가에선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어젯밤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습니다. 하이선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규슈를 지난 뒤 다음 주 초쯤 부산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려했던 폭발적 급증은 일단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이상 환자가 124명으로 늘어나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던 4만 3천여 명 가운데 2만여 명과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4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퇴원한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나선 건 정당한 일이었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내일 회의를 열어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서 시시각각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이동 경로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이 내놓은 예상 이동 경로입니다. 지금 이 시각 태풍의 중심이 제주 동쪽을 지나고 오늘 밤 부산에 상륙한 뒤 내일 아침 강릉을 거쳐서 오후엔 북한 함경도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참고하는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어떻게 내다봤을까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상청과 대체로 비슷해 보이지만 태풍의 상륙 지점이 부산보다 약간 더 서쪽인 경남 거제 쪽으로 잡혔습니다. 조금 더 내륙 안쪽을 휩쓸고 가면서 북한을 거쳐 중국 동북지방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기상청 오늘 오전 11시 기준 자료입니다. 유럽 중기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상청보다 좀 더 서쪽 내륙으로 들어간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상 경로는 아예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상륙 지점도 전남 여수에 가깝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현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연결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법한포구에는 쉴 새 없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대인데요. 그래도 파도가 방파제를 쉽게 넘나들면서 바닷물이 도로에 넘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위력이 상당합니다. 제주 전역은 오전 10시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라산 윗세오름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바람이 부는 등 곳곳에서 10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강풍 피해가 10여 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붕과 간판 등 안전조치 요청이 소방본부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서귀포시의 천여 가구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를 지나는 동안 많은 비도 뿌릴 전망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400mm, 해안 지역에도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폭우로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주민들은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주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고 12m 높이의 파고가 예상돼 제주 항포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피항 중입니다. 제주기점 9개 항로 여객선 15척도 끊겼습니다. 제주공항도 태풍 영향으로 오전 10시 반 이후 항공편 운항이 취소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서귀포 저녁 7시, 제주시 저녁 8시인데요. 이때가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밀물 시간대와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에는 월파와 해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한포구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이렇게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곳이죠. 경남 지역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입니다. 조금 전 이 고재영 기자가 제주에서 전해드릴 때는 강한 비바람으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이곳 남해안 지역,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비바람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 장승포항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장승포항은 평소에 태풍이 올라오면 이 많은 배들이 피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가 거의 없는데, 이런 이유가 이번 태풍 마이삭은 평소보다 강하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보다 더 가까운 항인 이 장목항 내만 쪽으로 더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경남인이 이렇게 각 항포구에 14,0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있습니다. 또 섬 지역을 오가는 도성과 여객선 등 39개 항로는 모두 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이 상륙할 예정인 부산과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와 강도가 비슷한데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132명, 재산피해는 4조 7,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6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재산피해도 2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태풍 매미 때 당시 마산에서는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배가 육지로 올라오고 또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데인 대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태풍 근접 시각과 이 만조 시각이 겹쳐서 해일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만조 시각은 경남 거제가 밤 9시 19분, 통영은 9시 29분, 창원 마산항은 9시 30분쯤입니다. 여기에 비와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을 보면 내륙 지역에서는 20에서 40m, 남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30에서 50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도 최대 12m까지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큰 피해가 우려되자 전 직원 3분의 1이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가는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또 외출 자제와 함께 이 배수로 점검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할 때는 혼자 점검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조금 전 박종혁 기자가 소식을 전해드린 경남 거제시보다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위험 발원에 놓인 부산도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광안리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보다 바람이 더 강해졌다고요. 네, 부산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전보다 바람이 무척 강해지면서 광안리 파도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솟구칠 때면 태풍이 몸소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 강풍과 함께 많은 비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마이삭은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영남 내륙을 관통해 강릉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부산이 내일 새벽 2시, 포항이 내일 새벽 4시, 강릉이 아침 7시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 1시를 기해 전북과 경북 등 남부 전 지역과 충청 남부로 태풍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는 강서구 대저동이 약 40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부산 등 영남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취약 시간대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도 비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부산 가덕도에는 초속 17.5m, 대청동에 초속 12.4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열차가 전복되고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인 최대 초속 5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끊겼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고 부산항에서는 선박 676척이 안전한 곳으로 피항한 상태입니다. 김해공항에서는 현재 국내선 8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늘 오후 하교 시간을 조정토록 했고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은 원격 수업을 권장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이번 장마철 폭우로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잇따른 만큼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에 태풍까지 상륙하면서 폭풍 해일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은 오늘 저녁 8시 57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와 해안도로 월파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8호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바람 속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제6위 남포시는 태풍 8호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남포 시내 안에 여러 군데 도로가 큰 물로 해서 끊어져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달 제8호 태풍 바비 때 북한의 재난방송 장면 보셨습니다. 우리의 태풍특보를 연상케 할 만큼 신속한 현장 보도를 이어가서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도 북한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짝 긴장한 북한 당국,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태풍 바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아직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태풍 마이삭 북상 소식이 들려오자 북한 전역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돕니다. 논밭 배수로치기와 간행이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비롯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세우고 있고, 이번 태풍은 폭우에 돌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태풍 바비보다도 세력이 강한 데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재산 피해를 낳았던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매체들을 총동원해 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강조하는 한편 마이삭의 예상 경로인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에는 중급 경보를, 황해도와 내륙 지역에는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양식장과 부두,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15m 매처 이상의 이 센바람이 불고 동해안의 내륙 지역과 양강도, 황해남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도 10m 매처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 20 내지 30m의 강풍이 불고, 지난달 이례적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황해도도 추가 피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 자연재해까지 삼중고에 놓인 북한이 이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우리 정부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일본 열도도 태풍으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일본 열도로 접근 중이어서 두 태풍에 대한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강풍에 자전거와 나무, 시설물 등이 곳곳에 쓰러지고 건물, 지붕 등이 파손됐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매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키나와를 강타한 것입니다. 일본 열도 남쪽 규슈 등의 지역도 마이삭의 영향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9호 태풍에 이어 곧바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또 열도로 접근 중입니다. 바다의 신이라는 뜻의 하이선은 주말 가고시마 등 열도 남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의 잇따른 발생과 관련해서 2년 전 이 무렵 간사이 공항 등 오사카 지역을 강타한 태풍 때와 비슷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당시 해수면의 조차가 연중 최대치로 높아 기록적인 해일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데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게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여기에다 제9호 태풍과 제10호 태풍 등 쌍태풍 경보까지 내려져 열도는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반도 남동쪽에 상륙해서 경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2위의 재산 피해를 낳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맞먹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상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방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태풍 바이삭 같은 경우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강풍 얼마나 위력이 센 겁니까? 제가 직접 그 강풍 속에 경험한 바로는 초속 30m 넘으면은 호흡에 곤란이 와요. 입에서, 코에서, 눈, 귀에서 전부 바람이 빠져나가는 굉장한 그 압력을, 부합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 직접 밀어붙이는 압력이 강합니다만은, 그래서 30m면 자세를 바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42m 정도 초속이 되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사전에 해놨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쭉 미끄러져가는 경험을 했고, 최대 61m까지 가봤는데 호흡하기가 진짜 곤란해지고 서 있지를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도 넘어져서 그냥 바닥에 쫙 펼쳐지는, 자세를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 몸이 받을 수 있는 전체 그 바람의 압력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안 나가는 게 뭐 제일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풍속에 따른 피해를 예상해 본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 단계면 25에서 초속 25에서 33m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가는 정도고요. 강 단계 33에서 44m면 기차가 탈선하고, 매우 강 초속 44에서 54m입니다. 사람과 바위가 날아가는 정도고, 초강력 단계 초속 54m 이상에서는 약한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속 30m만 되더라도 이게 숨쉬기도 힘들 정도고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단계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초속 44에서 54m 정도이고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보는 거죠. 초속 50m면 시속으로 180km입니다. 자동차 180km 달리는 걸 상상하시면은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180km로 달리는 자동차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경로가 아무래도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이제 비슷한데 이제 각국의 지금 한 4개국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다 조금씩 다르죠. 상륙 지점이 다른데 특히 우리 이제 어쨌든 남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남해안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이제 무서운 것이 태풍은 이제 3가지 피해 요소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중심 기압 이 이제 낮다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많은 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백중사리가 지금 겹쳐 있거든요. 백중사리라고 하는 것은 연중 주로 이제 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데 해수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심 기압이 약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63cm 정도 해수면이 또 올라갑니다. 저기압에 의해서. 1헥토파스칼 내려가는 데 따라서 1cm 정도 올라오거든요. 공기가 이제 덜 누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남해안은 굴곡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아요.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큰 파도하고 바람이 오다가 좁은 만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수속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씁니다만은 파도가 더 높아져요. 이게 2003년도에 마산항에서 바닷물이 시가지로 들어왔던 주 원인이거든요. 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서는 많은 굴곡부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2016년에 태풍 차바였죠. 차바 당시에는 부산 해운대에 가면 고층 건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도 그 바닷물이 넘쳐서 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차바 때 이상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그 고급 고층 건물 앞에다가 해벽을 치자. 지금
파도가 예. 이 건물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앞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그 방파 시설, 팔을 부숴주는 시설을 더 넓게 해가지고 이 파도가 직접 건물에 닿지 않게 하는 시설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닷가에 사시려면 전망만 좋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큰 파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이 견고하고 예. 또 주민들이 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교수님 관련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예. 그 바닷물이 제방 등을 넘어서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월파라고도 하던데 배관을 월파와 넘는 건 아닙니다. 해일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월파는 네. 어떤 시설물, 구조물을 넘어오는 것이 월파입니다. 그러니까 넘는다 하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있으면 방파제를 앞에서 바다 쪽에서 부딪히고 그 부딪혀서 깨진 물이 이제 방파제를 넘어오는 것은 이제 월파인데 이 월파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방파제 쪽으로 올 때는 이 파도의 힘이 이 방파제를 밀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그러는데 월파한 물은 이 방파제를 넘어서 뒤에서 항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미는 힘이 아니고 당겨주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당겨주는 것을 잡아줄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 무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겨주는 힘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설물이 안쪽이 먼저 부서지는 그런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월파가 아니라 해일이라고 그렇죠. 보는 해일입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해일은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수면이 넘쳐 일어서는 들어오는 거고 것. 예. 일어나는 거고 월파는 구조물에 부딪혀 가지고 구조물을 넘어가는 것이 월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뭐 비닐하우스처럼 농축산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제가 이번 그 피해 예상 구역 안에 있다고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낫으로 좀 찢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닐을 그대로 두면은 안에 있는 철제 프레임하고 철제 구조물이 통째로 넘어지면은 다 휘어져서 못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철거하는데도 시간과 돈이 들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닐을 찢어버리면은 이 철제 구조물은 살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에 작물은 또는 뭐 동사 같은 건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작물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주인들께서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번 태풍 때도 배를 재배하시는 분이 전남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 몇 동을 낫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철제 프레임은 완전히 살려가지고 한 3일 만에 혼자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예. 오늘 또 아침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최근 그 장마 기간도 유독 길었던 데다가 불과 얼마 전에 태풍이 또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죠. 지반이 좀 많이 약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토목공학 전문가시니까 산사태나 이런 그 우려도 좀 크거든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이미 장마 기간이 워낙 길었고 전번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간히 이제 마르긴 했지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일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선행 5일 동안에 비가 얼마가 왔느냐. 이걸 이제 선행 5일 강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아지면은 땅 속이 스폰지처럼 안에 구멍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미 가득 차버려요. 네. 가득 차버리는데 우리나라 산지는요, 이 산사태와 관련해서 산지는 평균 그 표면의 흙의 두께가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은 데는 한 3m까지 가지만은 나머지는 대개 한 평균적으로 1m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m 20 정도의 두께에서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물이 산비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1m 20 두께하고 그 밑에 있는 흙이나 안반의 두께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물이 흐르는 층이 생겨버립니다. 아이스크림 층처럼요. 그러면 못 견디죠. 이게 이제 산사태거든요. 근데 산사태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산사태가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대개 산사태 그 높이에 산 높이에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 65% 전후되는 지점에서부터 산사태가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내려오고 거기서 무너지면 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산사태, 사방이든지 모든 그 시설을 그런 높이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닐을 덮어서 물이 더 안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땅을 덮어서 완전히 비닐로 덮어가지고 물을 안 들어가게 뭐 국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탈면에 보면 비닐 같은 걸 이제 씌우는데 네. 그러나 전체 대규모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일단 뭐 산사태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예.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무조건 피해야 방법일까요? 됩니다. 산사태 징후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산 비탈면에 물이 흘러나온다. 네. 물이 줄줄 흐른다. 그 다음에 산에 서 있는 나무가 흔들리든지 또는 기울어지든지. 저도 지금 산 밑에 살기 때문에 그 전봇대하고 뒤에 큰 한 60m 정도 되는 나무하고 항상 수시로 지켜보는데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바람이 불 때는 그걸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용할 때는 산 울림이 있어요. 산 울림이 먼 데서 들리는 쿵쿵 소리 같은 그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고 감지되면은 빨리 산 밑에서는 피해야 되죠. 사람이 살고 봐야죠. 예. 네. 그리고 앞서 그 부산 태풍 차바 때 그 피해봤던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016년 태풍 차바 때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태풍의 경로가 지금 부산도 있고 아까 거제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그 경상남도 지역의 도시, 해안가 도시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뭐 빌딩 또는 아파트 이렇게 물이 덮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유, 충분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 지하에 계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을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차를 미리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적으로 설계가 이런 거는 감당할 수 있도록 된 겁니까? 충분하게 돼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 오늘부터는 이미 높은 데로 다른 동네 이웃에 뭐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전부 빼야 되고 적어도 2층까지는 비상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각자 가장 귀중한 것만 갖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예. 2층까지는. 교수님, 각 가정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 태풍이 하는 게 강풍이 불잖아요. 예. 이번 같이 이제 큰 바람이 부니까 집에 붙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은 흔들리지 않게 창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신문지를 접어서 창틀에 끼워준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리 자체가 오래된 유리는 재질도 약하고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보면 이럴 때는 그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십자 또는 X로 발라준다든지 또는 정 급하면은 신문지를 창문에 대고 스프레이를 가지고 물을 뿌려주면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창문의 진동 폭도 줄어들고 조금 그 깨지더라도 그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뭐 전기나 가스 시설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예, 뭐 다 사람이 안에 있는 동안은 쓸 수가 없습니다만 예. 만약 대피한다고 하면 전기 차단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네. 가정주부님들 전기 차단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도 보면 대개 신발장 뒤에 전기 차단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안 갖는 분은 차단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차단기를 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물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는 뭐 일상생활에서 열고 닫고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만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가스를 잠궈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 9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인명피해, 시설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물론 체육시설과 아파트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중증 환자도 연일 급증하고 있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동안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어제 다시 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집계 결과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67명입니다. 전날에 비해 32명이 더 늘었는데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4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253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환자를 보면 서울 98명, 경기 7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7명이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14명, 대구 13명, 광주 10명, 부산과 충남에 각각 7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울산 5명, 전남과 경북에 각각 3명, 강원 2명, 충북과 제주에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과 경남 이 두 곳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3명, 지역사회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158명이고 반면 추가로 격리된 환자는 107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26명으로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위중하거나 중증인 코로나19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새 위중증 환자가 20명 더 늘어났습니다. 누적으로 124명인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가 40명이나 됩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이 40%가 넘어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원을 지정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 병상에 군 인력과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정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식료품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새벽 배송 일부 상품들이 품절되는 등 온라인 장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는 지난 3월 확산 초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곧 시작되는 추석 연휴 수요까지 고려하면 배송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의 신선식품 페이지입니다.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건데 오전부터 줄줄이 일시 품절이 뜹니다. 달걀의 일부 과일, 가공식품까지 품절됐습니다. 달걀이나 아기들 먹을 사과나 포도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사려고 해도 너무 금방금방 품절이 돼서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몰려 장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의 식품 전문 온라인몰은 최근 사흘 매출이 전주보다 3배가 늘었고 또 다른 업체도 매출이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간단히 한 끼 할 수 있는 샐러드나 집반찬, 채소 등이 특히 인기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온라인 유통 채널의 생필품하고 신선식품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급증한 수요에 온라인몰 업체들도 배송 물량을 확대하거나 배송 차량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때만큼의 혼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확산 초기 때 학습 효과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 중인 수도권은 배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채소 등 1차 생산물은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물류센터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에는 귀향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배송 차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섹션 오피스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입지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설 곳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리즈 향동지구역.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 매일 같은 고민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래, 할 건 해야지. 풍성한 내일을 위해. 지킬 건 지키자. Trust TS.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목했습니다. 집값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담합하거나 호가를 조작해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대응반이 있지만 전국적인 불법 행위를 모두 감시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대응반 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기존 10명 안팎의 임시 조직이었던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구성됩니다. 또 시장 통제 논란이 일었던 독립 감독기구 형태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금감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 파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시장 감독에 고삐를 조이면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태릉 CC를 포함한 내년 사전 청약 물량 3만 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 등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여성 임금 근로자는 남성과 똑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받는 돈은 남성의 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보다 수입도 적은 데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도 낮아서 노후 준비가 안 된 여성은 40%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보다 1,093원 오른 16,358원에 그쳤습니다. 남성의 69.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다음 목표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단독 무대를 펼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미상 수상에 대해서는 단숨에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BTS가 제63회 그래미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후보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포브스지는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 후보로 BTS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잘 팔리고 큰 성공을 거둔 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미상 투표를 하는 회원들에게 BTS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이라는 겁니다. 빌보드도 그래미상 주요 후보에 오를 수 있는 18명의 팝스타 가운데 하나로 BTS를 지목했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히트곡 온으로 MTV에서 주관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3개나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또는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 그룹과 올해의 앨범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빌보드는 BTS 외에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해리 스타일스, 레이디 가가 등을 그래미상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아직 BTS는 이 자리에 후보 자격으로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미가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 댄스 음악에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TS는 지난 1월 LA에서 개최된 62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후보 자격이 아닌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63회 그래미상 후보는 올해 말 발표되고 내년 1월 31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상식 형식은 유동적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서둘러 태풍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붉은색 태풍이 제주도에 바짝 다가서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 수준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태풍의 눈도 어느 정도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2시쯤 부산 인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 서귀포는 오후 7시 무렵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 2시, 강릉은 아침 7시에 태풍이 근접하며 고비를 맞겠습니다.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 남부 지역까지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태풍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동해안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와 경남, 호남 동부의 최고 30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마저 비장인데요. 지금 제주도에는 초속 3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여기 해안가 지역은 폭풍 해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물러가기 전까지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